도둑의 재발견. 김진초. 날이 번하기 전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는다. 새벽에 다녀가는 천사를 보려면 일찌감치 숨어 기다려야 한다. 천사를 만나기 위해 오래 방치했던 몸뚱이를 들볶으며 준비했지만 아직 나는 굼뜨다. 늙고 병들어 저물 날만 기다리는 나란 존재를 알고 천사를 자청한 이는 대체 누굴까? 지팡이를 짚고 마당으로 내려서는데 나도 모르게 비명이 새어나온다. 엄마, 다리야. 다 살고 내려오는 인생이 더 아프다는 걸 다리가 가르쳐준다. 관절염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설 때 더 아프다. 하긴 다리를 많이 쓰고 산 인생이기는 하다. 평생 재봉틀에 앉아 까딱까딱 발판을 굴렀다. 한복집부터 시작해 커튼집, 홈패션집, 수선집, 재봉틀로 박는 거면 뭐든 가리지 않았다. 그렇게 재봉질을 하면서도 정작 내 식구들은 어째 단단히 박지 않았는지 참으로 모를 일이다. 집안은 고요하다. 담장을 넘어다 보니 2층 주인집 아들 소나타가 담장에 바짝 붙어 있다. 천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까? 가슴이 뛴다. 1년 전부터 천사가 찾아왔다. 초하루와 보름, 한 달에 딱 2번 어김없이 찾아왔다. 천사는 초인종을 울려 나를 불러냈지만 나는 천사를 만날 수 없었다. 초인종이 2층 주인집 전용인 까닭이다. 아래층에 사는 나와 미쏘오는 혼자 사는 처지라 따로 초인종을 달지 않고 각자 열쇠를 가지고 다닌다. 천사는 아직도 내가 2층에 사는 줄로 아는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새벽부터 도대체 누가 장난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천사가 2번 다녀간 뒤 주인 여자가 투덜거렸다. 2층 초인종은 얼굴이 보이는 신식인데 초인종이 울려 확인하면 얼굴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 처음 천사가 다녀간 것도 미쏘오가 발견했다. 미쏘오와 나는 1층에서 출입문 방향을 달리한 채 살고 있다. 방정맞게 문을 두드리는 미쏘오에게 호떡집에 불났냐고 냅다 소리부터 지른 후 구들에 붙어있던 몸을 천천히 일으켜 앉은 걸음으로 문을 열었다. 언니, 아들 이름이 혹시 영지 아니유? 미쏘오 손에 종이 박스가 들려 있었다. 대문 앞에 빈 박스가 있길래 또 누가 가져다 놓은 줄 알고 무심히 들었는데 묵직하더라는 것이다. 해서 자세히 보니 수신인에 영재의 어머니 귀하라고 적혀 있어 가져왔다는 얘기였다. 미쏘오는 재활용품을 모아 팔았다. 독거노인인 미쏘오를 딱하게 여긴 골목 사람들이 종종 빈 박스나 빈 병을 대문 앞에 갖다 놓곤 했다. 사지육신이 고장난 나는 그런 미쏘오가 부럽기만 했다. 미쏘오는 어버이날 노인잔치에서 만난 친구다. 그때는 지팡이에 의지해서나마 발을 뗄 수 있어 날이 좋으면 바깥 출입을 종종 했다. 점심이나 때울 양으로 부녀회에서 마련한 노인잔치에 가는데 내 또래로 보이는 망구가 심상치 않아 보였다. 망구는 노랗게 물들인 파마머리에 쥐 잡아먹은 입술을 하고 있었다. 옷차림은 더 거간이었다. 다 늙어빠진 망구가 애들처럼 딱 달라붙은 검정 쫄대 바지에 포대자루같이 헐렁한 빨간 티셔츠를 입고 엉덩이를 실룩이며 볼썽사납게 돌아치고 있었다. 괜스레 눈만 버리는 것 같아 외면하는데 주책바가지 망구가 턱하니 내 앞에 오더니
자글자글 주름을 잡고 윙크까지 하면서 코맹맹이 소리를 했다. 미쏘라고 불러주세요. 기가 막혀 픽 웃자 망구가 종이컵에 가득한 막걸리를 단숨에 털어넣으며 중얼거렸다. 나이를 안만 먹어도 시집 안 갔으면 미스 아닌가요? 그 뒤로 나는 그녀에게 기분 좋으면 미스오 아니면 망구라고 불렀다. 동네에서 미스오는 제법 유명인이다. 특별한 차림새도 그렇지만 그렇게 튀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재활용품을 주우러 다녀서 더 유명했다. 이것도 엄연히 직업인데 출근할 때 치장을 하고 나서야 예의잖아. 안 그래 언니? 터진 입이라고 말인즉슨 옳았다.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벗은 거지는 못 얻어먹는다지 않는가. 처음에는 거북하고 눈꼴 사납던 망구가 자꾸 보자 그런 대로 적응이 되고 때로는 주책 바가지 망구로 인해 기분 전환까지 되었다. 망구 말만 따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데 지레 꼬리 내리고 세상 눈에 맞춰 사는 것도 힘을 나는 일이었다. 밤새 안녕이라고 언제 내려놓을지 모르는 목숨. 누가 뭐라거나 말거나 내키는 대로 사는 것도 늙은이의 특권 아닌가. 몸이 가벼운 미소는 하루 종일 동네를 쓸고 다니며 온갖 소식을 물어다 줬다. 언니, 아까 119 사이렌 소리 못 들었어? 우리 동네는 주택가라 장사치들의 마이크 소음이 꼬리를 물고 지나갔다. 이전엔 뜸하더니 건너편 아파트 단지에 외부 차량의 출입이 금지되면서 더욱 기승을 부렸다. 미소도 한때는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재활용품을 모았다고 한다. 그때는 재미가 짭짤했는데 분리수거가 의무화되면서 아파트 경비들이 그 일을 도맡아 쫓겨났다. 날이 갈수록 없는 사람 살기가 폭폭해지는 세상이다. 이 동네는 없는 사람들만 모여 살아 그런지 없이 사는 장사치들의 소음을 탓하는 이도 없었다. 빨간 닭이 왔어요. 2마리 5,000원 하는 빨간 토종닭이 왔어요. 빨간 닭이라니. 오골개는 들어봤어도 빨간 닭은 듣도 보도 못했다. 게다가 2마리 5,000원이라면 거저다. 그것도 토종닭이라니. 이건 또 무슨 장난인가? 궁금증이 일어 다리를 질질 끌고 대문을 나서면 닭차는 이미 골목을 벗어나고 있었다. 하도 궁금해 미소에게 물어보자 평생 알만 낳다 늙어버린 노개라 했다. 그래도 압력솥에 넣고 1시간 남짓 푹 고우면 급살로 키운 연계보다는 깊은 맛이 난다며 미소가 닭죽을 쏘어와 함께 먹기도 했다. 고장난 에어컨, 오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삽니다. 온종일 집에서 뒹구는 백수 삽니다. 몸이 근지러운 여자도 삽니다. 곡물 장사가 사람도 산다니 참 요지경이라고 하자 미쏘가 빙글빙글 웃으며 말했다. 언니 그거 장난 아니야. 그 고물 장사 소아마비라 힘을 못 써요. 백수는 고물 옮기는 일에 부리고 여자는 자기 마누라가 하는 족발집에서 잔일 시킨대. 남자나 여자나 일당이 4만 원이라 붙어있질 않아서 계속 구하는 거라네. 하루 3만 원이 어딘가. 다리만 성하다면 그리고 붙여주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터. 그것도 못하는 내 신세가 처량했다. 몸성한 젊은이들은 돈을 따지느라 못하고 늙은이들은 담은 몇 푼이 아쉬워도 몸이 안 따라주어 못한다. 젊은 게 벼슬은 벼슬이다. 벼슬 가진 사람은 아무 일이나 하지 않고 일을 가리니 말이다. 하긴 내 아들도 젊은 벼슬 자랑하며 일을 가리다. 벌어지만도 못한 신세가 되지 않았는가. 자식 가진 사람은 입찬 소리 할 게 아니다.
서해바다에서 가 잡아 올린 대하가 왔습니다. 깜빡깜빡 윙크 날리면서 육감적으로 꼬리를 톡톡 치는 대하가 떴습니다요. 구경은 공짜. 일단 한번 나와보시라니깐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손자, 손녀가 혓바닥까지 꿀꺽 삼키는 바로 그 대하가 왔습니다요. 하여튼지 요즘 장사꾼도 말을 잘 지어낸다. 개그맨이 따로 없는 세상이다. 대하 소금구이를 먹어본 게 언제던가. 발그레 구워진 대하를 씹으면 달달하게 입안을 점령하던 바다의 맛. 생각만 해도 마른 입에 침이 고인다. 바나나가 2다발에 3,000원. 남진아에 건너오면서 뱃멀미에 노랗게 익어버린 아주 그냥 죽여주는 바나나가 왔어요. 바나나라면 손질할 필요도 없이 그냥 껍데기만 훌렁 벗겨 먹으면 되니 살만하다. 게다가 2다발에 3,000원이니 가격도 헐하다. 마음은 사고 싶은데 발이 안 따른다. 이럴 때 미소라도 있으면 벽을 두드려 부탁할 텐데 그 망구는 날만 들면 발정난 숙회처럼 종일 바깥바람이다. 서로 의지하며 살자고 나를 끓여놓고는 저 혼자 싸질러 다닌다. 그렇게 차려입고 앞내를 풍기며 다니니 술 사주는 주태백에 밥 사주는 영감태기가 지천이다. 신통하게도 잠은 꼭 집에 와 자는 낌새다. 하긴 오이지에 쑥물 들인다고 오이 되나? 영감태기들이 그저 심심풀이로 말 장난이나 하는 걸 테지. 오늘은 또 먼 이박으로 물고 와 호들갑인가 싶어 시큰둥하니 대꾸했다. 119 소리가 따로 들리겠냐? 종일 장사치들이 귀가 멀도록 짓거려 대는데. 옆 골목에 혼자 사는 영감이 죽은 지 며칠 만에 발견되어 119가 오고 경찰이 오고 난리가 났었다면서 미스오가 바짝 다가앉았다. 며칠 영감이 보이지 않자 노인정 친구들이 찾아갔는데 문이 잠겨 있더란다. 갈 곳 없는 영감임을 아는지라 열쇠공을 불러 따고 들어가니 방바닥엔 왕소금이 지천이고 그 위에 영감이 뻗어져 있었다. 집안의 양식은 아무것도 없고 여관용 작은 냉장고에 유효기간 지난 야쿠르트 몇 병만 있었다나. 평소 고혈압이던 영감이 마지막 남은 돈으로 소금을 한 가마 사다가 일삼아 그것을 먹었나 보다며 미스오가 눈시울을 붉혔다. 내가 그 영감님 조금 아는데 무슨 사연인지 벙어리처럼 통 말을 않더라고. 그 영감도 나처럼 없는 이만 못한 자식을 두었는지 모르겠다. 언니, 내가 보기엔 분명 소금 자살이야. 고혈압엔 소금이 지약이다. 소금더미에 누워 그것을 한 줌 두 줌 집어먹으며 이를 악물고 죽음을 기다린 영감. 참으로 지랄 같은 인생에 지랄 같은 죽음이다. 그러고 보니 새삼스레 미소가 고맙다. 그녀가 있는 한 내가 죽어 며칠씩 방치되는 일은 없을 테니까.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해서 그런지 시신은 깨끗했대요. 언니, 이참에 우리도 소금 한 가마니씩 들여놓을까? 찔끔대던 면상을 바꾸고 그새 해 딱 뒤집어진 화상 덩어리. 하긴 그러니까 저 나이에 저런 꼬락서니로 활개치고 다니는 거겠지. 하얀 망사로 된 차양 모자에 연두색 내리다지 원피스를 입고 빨간 뿔테 안경을 쓴 망구를 노려보며 호통을 쳤다. 예라이, 이 똥물에 튀겨주길 망구야. 엄마야? 언니 무섭게 왜 그래? 언니 오늘 다리 많이 아팠구나. 그래서 왕짜증인 거지? 고맹맹이 소리로 엉겨붙는 그녀의 애교에 어이가 없으면서도 웃음이 나왔다. 여자인 내가 이럴진데 남자들이야 오죽할까. 망구 역시 홀로 죽은 영감님처럼
한 번도 자식의 내력을 말하지 않았다.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며 유도해도 도무지 입을 열지 않았다. 뭔가 구린 데가 있는 게 뻔했지만 구린 것은 덮어두는 게 상수였다. 굳이 들쳐 건드린들 악취만 날 터였다. 사실 이 나이에 새삼 누구 사연이 궁금할 것도 없었다. 오래 산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저울로 달면 다 거기서 거기일 터.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눈 오는 날 사이사이로 햇살 좋으면 나들이도 가고 염천엔 바다에 첨벙 뛰어들면서 어쨌든 365일을 겪어야 먹는 나이 아니던가. 그것이 쌓이고 쌓여 고의가 넘으면 날이 들건 비가 오건 덤덤해진다. 좋아서 날뛸 일도 슬프다고 눈물 짤 일도 없다. 그저 받아놓은 밥상 이승을 평화롭게 떠나는 일 말고는 더 이상 가질 욕심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세상 없는 자린고비도 죽을 때가 되면 곳간을 열지 않던가. 돌아가신 친정 선친이 그랬다. 어머니에겐 아무런 권한도 주지 않고 끝내 당신이 곳간 열쇠를 틀어진 채 고등어 자반도 당신 손으로 사오고 옷감도 당신이 떠오고 끼니마다 딱 식구수에 맞게 쌀을 내주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뜨자 맥없이 자리 보존을 했다. 좋은 옷 한 번 못 입고 기름진 음식 한 번 마음껏 못 드신 아버지가 자식들을 모아놓고 바지춤에서 곳간 열쇠를 꺼냈다. 박하게 굴었던 소장농 아무개, 고리대금을 받았던 아무개, 모내기철 물고 싸움으로 머리가 터졌던 아무개 등등에게 쌀 3가마씩 갖다 주라는 말을 끝으로 아버지는 숨을 놓았다. 그러자 찡그렸던 미간과 꾹 담은 입이 풀어지면서 아버지 표정이 바뀌었다. 죽음이 가져다 준 본래의 아버지 모습이었다. 내게 선물을 보내는 이도 혹시 죽을 때가 된 사람은 아닐까. 나도 모르게 내게 마음의 빚을 진. 그게 아니라면 내게 뭘 보낼 사람이 당치 없다. 적어도 내가 영재 어머니란 사실은 아는 사람인가 본데 대체 누굴까? 포장 상태로 봐서 대단해 보이진 않았으나 궁금증은 일었다. 무게가 제법 나가는 걸로 봐서 불쾌한 선물도 아닐 듯했다. 언젠가 소포가 왔는데 내게서 맞춘 한복으로 한 번도 입지 않은 진솔 깨끼 치마였다. 나는 단박에 그것을 알아보았다. 자기 등 굽은 건 생각 않고 깨끼 적삼 등이 들린다며 몇 번이나 고쳐달라는 바람에 학을 뗀 여자였다. 그런데 이번엔 치마를 보냈다. 직접 오지 않고 소포로 붙인 걸 보니 염치가 없긴 했나 보다. 깡통 치마로 고쳐달라는 쪽지가 들어있었다. 여름이라 더우니 치덕거리는 꼬리치마보다는 상큼하게 깡통 치마로 하자고 그렇게 권해도 원단이 아깝다고 굳이 꼬리치마를 고집하더니 결국 이 사단이 난 것이었다. 구시렁대며 다시 뜯어 마름질하고 안팎 솔기를 곱솔로 박아 깡통 치마로 고친 뒤 아예 주소대로 배달에 나섰다. 그런데 막상 도착한 그 집엔 근조등이 달려 있었다. 물건을 들고 어쩔 줄 모르다가 슬그머니 문상을 한 다음 상청 앞에 두고 나왔지만 내내 기분이 꺼림칙했다. 재바른 미소가 어느새 주방에서 가위를 찾아와 박스 테이프를 뜯고 개봉했다. 시뻘건 비닐봉지가 보이는 순간 섬뜩했으나 다행히 그것은 포기김치였다. 우와, 언니도 김치 갖다 주는 사람이 다 있네. 혹시 며느리가 면목 없어서 몰래 두고 간 거 아닐까? 화분 옮기는 바퀴 의자를 타고
집안만 돌아다니는 나로서는 언제 누가 갖다 놓았는지 알 길이 없지만 며느리는 절대 그럴 위인이 아니었다. 자식 새끼 하나 있는 게 어쩌다 노름에 빠져 강원랜드에서 폐인이 되고 며느리는 나 몰라라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허름한 주택이 남아 갖고 살 때는 살랑살랑 드나들며 전하의 효부인 양 아양을 떨더니 차츰 애들의 학비가 어쩌고 저쩌고 아픈 데를 건드렸다. 집은 볼품없어도 돼지가 커서 제법 금이 나갔다. 별 수 없이 집을 팔아 떼어주고 전세로 나은 줄밖에. 그 길로 며느리는 발길을 끊었다. 가진 돈이 거덜나자 산입에 거미줄 칠 수 없어 전세를 줄여가다 결국은 사글세로 옮겼다. 그게 하필이면 원래 내 집이던 이곳이다. 나보다 먼저 이 집에 새들어 살던 미쏘가 자매처럼 의지하고 살자며 바짝 달라붙은 탓도 있지만 구옥이라 새가 헐해서 자존심이고 뭐고 팽개치고 들어왔다. 막상 미쏘와 함께 살다 보니 그야말로 무자식이 상팔자였다. 완벽한 독거노인인 미쏘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한 달에 40만 원인가 생활비도 지급되고 자원봉사자가 와서 집안 청소니 빨래도 해주고 아플 땐 목욕까지 시켜주었다. 명절이나 무슨 이름 붙은 날은 선물도 들어왔다. 그중 제일 부러운 건 의료 혜택이었다. 작년 여름 미쏘는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 그렇게 큰 수술을 받고도 퇴원할 때 지불한 비용은 식대 몇천 원이 전부였다. 나는 쿡쿡 쑤시는 무릎을 주무르며 한숨만 내쉬었다. 모진 게 목숨이라고 얼마나 질질 끌지 몰라 관절염 수술은 감히 꿈도 못 꾼다. 그저 있는 돈 아껴가며 연명하는 게 최대의 과제다. 아들도 며느리도 돌보지 않는 늙은이를 대체 어떤 천사가 챙기는 걸까? 미쏘처럼 성당에 다니는 것도 아닌데. 미쏘는 성당에서 장례도 치러준다는 말에 다니기 시작했다. 다리만 떨어지면 나도 다니고 싶었다. 하지만 종교에서 주는 혜택도 몸이 성해 제 발로 찾아가야 받을 수 있지 걷지 못하는 내겐 그림의 떡이었다. 요즘은 출산율이 낮아 나라가 걱정이라는데 그래서 출산 장려금도 주는 세상이라는데 세상 자식들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 나는 못난 자식을 둔 죄인이다. 자식 덕을 보기는커녕 자식 때문에 늙음하게 밥 걱정, 병 걱정하는 신세가 돼 혈혈단신, 미주오를 부러워하는 처량한 늙은이다. 남의 것 탐낸 적 없이 분수대로 몸놀리며 산 한평생이 허무하고 서글프다. 차라리 미소처럼 암에나 걸렸다면 방치해서 죽기나 하지. 나는 무슨 죄가 많아 고통스러울 뿐 죽지도 않는 관절염이다. 자식도 아니고 삶에 대한 집착도 아니고 다만 천사가 보고 싶어 다리 치료를 시작했다. 병원에 가서 무릎에 찬 물을 붓고 약도 먹었다. 한 달에 2번 김치만 대주는 천사지만 김치 없이는 나도 살 수 있지만 왠지 꼭 만나고 싶었다. 그러자면 대문까지 내 발로 나가야 했다. 성당에 가서 성모마리아는 아련 못해도 대문 밖 천사는 만나야 했다. 이 야박한 세상 내게 온 천사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 견딜 수 없었다. 한 달에 2번 꼬박꼬박 찾아와 얼굴도 이름도 안 밝히고 김치만 놓고 가는 김치천사. 그 존재를 눈으로 확인하면 구차하고 서글픈 인생이 남아 살아있음이 위안이 될 것 같았다. 굳이 죽음을 희망하지 않을 것 같았다. 세상을 살 이유가
꼭 대단할 건 없었다. 보름에 한 번 잠시 햇살만 비쳐도 그것을 기다리며 오랜 어둠을 견딜 수 있을 테니까. 김치천사는 내게 희망이었다. 살아야 할 이유였다. 천사를 만나기 위해선 절망부터 벗어버려야 했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이지만 걸음이 제법 걸린다. 마당엔 안진뱅이 채송화가 가득하다. 누가 따로 심지도 않은 꽃이다. 2층 주인집 테라스 화분에서 날아온 씨앗이 마당 보도블럭 틈바구니에 털을 잡고 생명을 키웠다. 보도블럭 골을 타고 금을 그은 듯 알록달록 피어있는 어여쁜 꽃. 제 뿌리 내린 곳을 탓하지 않고 어떻게든 꽃을 피워 열매를 맺는 난쟁이 꽃. 혹시라도 그 엄연한 생명을 다칠까봐 지팡이와 발을 조심하며 걸음을 옮긴다. 이따금 출근하는 바쁜 발걸음 소리가 골목을 흔들며 지나간다. 아직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다. 천사는 초인종과 함께 온다. 담벼락에 몸을 숨기고 밖을 염탐한다. 어두운 길을 확장한다.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게 이렇게 가슴 뛰는 일이구나. 긴장한 탓인지 오래 서 있어도 다리 아픈 줄 모르겠다. 이 또한 놀라운 경험이다. 아들 며느리는 그렇다 치고 나는 왜 손자들마저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것들이야말로 내게 유일한 희망인데. 그러고 보면 나도 꽤나 속이 꽁한 사람인가 보다. 아니 사실 그건 아니다. 혹시라도 그것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할까봐 알아서 멀어진 것이다. 멀어지면 자연스레 잊혀질 테니까. 드디어 대문 앞에 발길이 멈춘다.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들린다. 내게 온 천사임을 확인한다. 문틈으로 훔쳐볼 필요도 그럴 시간도 없다. 대문을 열러 간다. 몇 걸음 안 되는데도 마음처럼 발이 움직이지 않는다. 띵동, 띵동. 딱 2번 초인종을 누르고 후다닥 달아나는 발소리. 다급하게 대문을 열고 소리친다. 이봐요. 대 좀 서봐요. 사내였다. 사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다. 마음이 앞설 나이가 아니었다. 발이 나간 다음에 마음이 따라가야 하는데 그걸 깜빡했다. 골목길로 내려서다 휘청 엎어지면서 자지러지는 비명을 질렀다. 그 와중에도 사내의 뜀박질이 멈추는 소리를 듣고 안도했다. 시멘트 바닥에 팔꿈치와 볼이 갈렸다. 쓰라리다. 끈적끈적한 액체가 손바닥에 묻는다. 사내가 나를 들쳐업는데 시큼한 땀내에 마음이 진정된다. 퇴근이시유? 예, 아무도 아닙니다. 나는 사내의 등짝에서 고개를 돌려 대문 앞의 김치를 확인하고 다시 묻는다. 그럼 저 김치는 뭐유? 어르신, 우선 병원부터 모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타박상 치료를 받았다. 사내의 걱정과 달리 골절상은 입지 않았다. 역시 사내의 등에 엎인 채 집으로 돌아왔다. 어르신, 여기 사세요? 저는 2층에 사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게 벌써 언제적 얘긴데. 어쨌든 사내는 나의 내력을 제법 아는 눈치였다. 하지만 내 기억 속에 사내는 없었다. 사내가 간간히 뒷덜미를 문지르며 띄엄띄엄 과거를 털어놓았다. 놀랍게도 그는 오래전 도둑이었다. 사내는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할머니가 광주리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근근히 끼니를 때우는 형편이었다.
사내가 중3이던 겨울 할머니가 몸져 눕고 말았다. 사내는 이 없는 할머니가 김치죽을 즐겼다는 게 기억났다. 돈은 없고 김치죽은 쏘아드려야겠고 방법이 없었다. 마침 김장철이라 집집마다 김치가 넉넉할 때였다. 사내는 대문이 열린 집에 들어가 마당에 묻어놓은 김장독에서 배추김치를 한둘 통 훔쳐갔다. 할머니에겐 친구네 집에서 얻어온 거라고 둘러댔다. 그 김치로 할머니 김치죽도 쏘아드리고 자신도 김치 반찬으로 겨울을 났던 것이다. 딱 30년 전인데 생각 안 나세요? 왜 그때는 2층 올라가는 층계 뒤쪽에 김장독을 묻으셨잖아요. 가마떼기로 문까지 매달고. 그러고 보니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 어느 해인가 김장독에 김치가 쑥 내려가 혹시 아래층에서 들어갔나 생각했다. 그때 아래층은 무슨 공장 기숙사로 쓰이고 있었다. 말만한 처녀들이 한 방에 5-6명씩 들끓었다. 도대체 아래층에 몇 명이 사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한창 먹성 좋은 처녀들이 장난삼아 한 짓이려니 여겼다. 생전 그런 일이 없던 터라 달리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 고교생인 아들이 펄펄 뛰며 말릴 새도 없이 뛰쳐내려갔다. 어쩌면 아들은 핑계김에 처녀들 기숙사 구경이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처녀들이 울고불고 야단이 났다. 공순이도 서러운데 도둑년 취급까지 하냐며 아들에게 때로 덤볐다. 내가 내려가 100배 사죄하고야 진정되었지만 우리 식구는 처녀들에게 씌운 혐의를 끝내 지우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범인이 바로 이 사내라고. 뭐 없을 사람. 자네 때문에 엉뚱한 처녀들이 덤터기를 쓰지 않았나. 하긴 이제 생각하니 뭔가 어수룩하긴 했다. 한 집에 사는 도둑이라면 표시나지 않게 갈무리했을 텐데 급하게 마구 퍼간 흔적이 역력했다. 게다가 위에 덮어둔 우거지가 포기김치와 뒤죽박죽 섞여 있었다. 그때 나이 고작 15살. 사내는 추도면밀할 수 없었다. 그 또한 제 각각의 운명일 터. 이제 와서 누가 개입해 정리할 사안도 아니었다. 사실 어린 사내아이의 과실보다 어른인 내 잘못이 더 컸다. 그깟 김치 한 들통 없어졌다고 무슨 사단이 나는 것도 아닌데 모르는 척 넘어갔으면 좀 좋았을까. 언니, 누가 왔수? 혹시 아들 온 거야? 미소가 열린 문으로 들어선다. 늘 그렇듯 요상한 차림새다. 나라에서 나오는 돈으로는 먹고 살고 재활용품 팔아서는 재치장하는데 쏟아부는 화상이다. 화장품도 주제넘게 고급만 고집하고 안경도 태에 보석이 박힌 몇십만 원짜리를 쓰고는 여보란 듯 내게 자랑하는 위인이다. 나한테 무슨 낙이 있겠수? 이러다 죽으면 그만인데. 해딱거리는 그녀를 보며 선웃음이나 웃을 수밖에. 옛날식으로 치면 넉마주의 아닌가. 그렇게라도 해서 사치하는 게 그녀 나름의 생존 방식인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나무란단 말인가. 사내가 놀란 눈으로 미소를 바라보다 고개를 주워기며 인사를 한다. 엄마야? 언니 아들 인물 좋다. 이렇게 잘난 아들이 어째 정성귀신이시여 못 태어난대? 근데 언니 얼굴은 왜 또 그래? 이 잘난 아드님이 돈 내놓으라고 매다 꽂은 거야? 너는 어떻게 허구한 날 앞뒤 분간 없이 멋대로 앞서가냐? 면박을 주자 찔끔한 미소가 주저앉았다. 분위기가 이상해진다 싶었는지 사내가 미소를 추어준다. 참 헐떨하고
유쾌한 분이시네요. 사내가 저간의 사정을 짧게 들려주자 미소가 깔깔대며 허리를 잡고 웃다가 기어이 본색을 드러낸다. 그래, 젊은 오빠는 이름이 뭐야? 늙어빠진 망구가 중년 사내에게 오빠라니. 당황한 사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엉덩이만 들썩이다 체념한 듯 말한다. 그냥 김치도둑으로 불러주세요. 그래야 평생 잊지 않고 살죠. 사내는 오랫동안 그 사실을 잊고 살았다고 고백했다. 사내의 오래전 과거는 사무실에 굴러다니는 잡지가 불러냈다. 하도 배가 고파 동네 슈퍼에서 훔치기 쉬운 사탕이나 초콜릿을 슬쩍 하던 아이에 대한 기사였다. 아이에게 사탕이나 초콜릿은 달고 맛있었을 뿐 배는 부르지 않았다. 아이는 점점 대담해져 빵을 훔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아이는 그런 식으로 허기를 달랬다. 신기하게도 한 번도 들키는 일이 없었다. 그 아이가 성장해서 슈퍼에 빚을 갚았다. 슈퍼 주인은 다 알고 있었다며 웃었다. 공짜로 주면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모르는 척 했던 것이다. 그동안 가끔 악몽을 꾸기도 했던 슈퍼 주인은 빵도둑에게 몹시 고마워했다. 자신이 아이의 도둑질을 눈감아주는 바람에 혹시라도 더 큰 도둑이 되지는 않았을까 노심초사했는데 훌륭하게 자라주어 이제는 다리 쭉 뻗고 자게 되었다며. 진작 찾아뵈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사내가 다시 고개를 조아렸다. 그래, 김치는 누가 담그는 거요? 보름마다 담그려면 그 수고가 적지 않을 텐데. 사내는 10여 년 전에 김치 공장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김치 도둑 시절을 까맣게 잊고 살았다는 것이다. 어쩌면 그 시절을 상기하기 싫었는지도 모르겠다며 거듭 사과했다. 그럴 수 있다. 누구든 잊고 싶은 기억 하나쯤은 있을 테니까. 괜찮다고 이제라도 찾아줘서 고맙고 성공해서 더욱 기쁘다며 치하하자 미소가 또 퐁당 끼어든다. 아니 근데 젊은 오빠는 왜 맨날 포기김치만 갖다 주는 거야? 칠리개시리. 파김치, 총각김치, 고들빼기김치, 갓김치. 아, 별미김치가 좀 많어? 보은 치고는 성의가 좀 거시기 하다. 아, 그게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김치를 담가다 드리죠. 사내의 김치 공장은 오로지 배추 포기김치만 담근다고 했다. 끝까지, 다시 말해서 다 먹을 때까지 국물 한 방울조차 깨끗이 먹어치우는 김치가 배추김치인 때문이다. 천일염을 오래 쟁여두었다가 간수가 다 빠진 뒤 사용하면 달고 깊은 맛이 나며 김치가 무르는 일도 없다면서 소금에 절이는 첫 단추부터 정성을 다한다는 사내는 가장 맛있고 가장 싼 김치를 공급하는 게 목표라 했다. 애써 만든 김치 쉬었다고 버리고 물렀다고 버리는 거 아무리 돈 받고 팔아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 김치의 기본인 배추 포기김치만 고수하기로 했던 거죠. 사내의 할머니는 장사하느라 바쁜 나머지 포기김치 담글 시간이 없었다. 배추를 대충 썰어 급살로 절여 만드는 막김치도 떨어지기 다반사였다. 포기김치건 막김치건 배추김치는 버리지 않고 다 먹는다는 걸 사내는 일찌감치 터득했다. 라면과 찰떡궁합인 배추김치, 입맛 당기는 김치볶음밥에도 배추김치, 이 없는 할머니가 좋아하는 김치죽에도 배추김치, 시원한 콩나물 김칫국에도 배추김치, 안주로 개운한 두부김치에도 배추김치, 김치전에도 배추김치, 하다못해 해묵어 씨앗 빠지고 골마지 낀 배추김치마저 요즘은 묵은지 고등어찜이니 묵은지 등갈비찜, 삼합 따위로
환영받는 세상이다. 수많은 김치 중에 배추김치처럼 용도가 다양한 김치가 또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배추김치가 김치의 기본이 되었나 보다며 사내가 이를 드러내고 활짝 웃었다. 그런데 어르신, 제게 가장 맛있는 김치는 바로 도둑질한 그 김치였습니다. 그건 의외였다. 내가 손이 커서 김장을 많이 하긴 해도 맛은 그다지 빼어나지 않았다. 재료를 넉넉히 넣어 하여튼지 보기는 좋았지만 간을 못 맞추는 흠이 있었다. 한 해는 짜고 한 해는 싱겁고 해마다 들쭉날쭉이었다. 사실 저희 집 막김치는 늘 짰어요. 그래야 변질도 없고 분한이 많이 가서 느려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맨 입에 먹어도 좋을 만큼 삼삼한 포기김치와 배추 사이사이에 박아 넣은 명태는 또 얼마나 맛있던지요. 사내가 눈을 감고 그 맛을 상기하는 듯 먹을 때를 꿈틀하며 침을 삼켰다. 그해 김장은 싱겁게 담가나 보았다. 돌이켜보니 사내가 어렵던 그 시절이 내겐 그나마 행복한 시절이었지 싶다. 포기김치에 명태도 욕심껏 넣고 하여튼 먹는 것에는 아끼지 않았으니까. 사업하는 사람을 너무 오래 붙들어 두었다. 이제 그만 보내야지 생각하는데 미스오가 또 뛰어든다. 자자, 구질구질한 얘기 그만하고 이 좋은 날 술 한잔 없으면 섭하겠죠. 아침부터 무슨 소리냐고 타박하자 미스오가 입을 삐죽이며 대꾸한다. 사람은 밥을 먹든 술을 먹든 하여튼지 뭘 함께 먹어야 가까워지는 법이라고. 언니는 너무 뭘 몰라. 이 사람 출근해야지 마냥 붙들어줄 거야. 괜찮습니다, 어르신. 사내가 휴대폰을 열고 어딘가로 문자를 보내자 미소가 또 나선다. 젊은 오빠는 김치공장 사장, 나는 1인 회사 사장. 둘 다 사장이긴 매일 반인데 언니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오늘은 일 접는다고. 말 나온 김에 두부김치와 김치전이나 만들어야겠다며 미소가 부산스럽게 화장실을 오가며 상을 본다. 미소 말고는 집에 누굴 들인 적이 없어 내 사는 꼴이 부끄럽고 민망하다. 저놈의 망구는 남의 속도 모르고 뭐가 좋은지 혼자 신바람이 나서 또 돌아친다. 그래도 명색이 내 집에 온 손님인데 손 놓고 있을 수 없어 일어서는데 엄마 다리야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 사내가 불안한 얼굴로 나를 부축하자 미소가 돌아다보며 손을 회회 젓는다. 뭐 손댈 게 있다고 언니까지 나서. 언닌 됐고 젊은 오빠는 막걸리나 받아오시지. 사내를 내보내는 걸 보니 미소가 이제야 불편한 내 심기를 읽었나 보다. 예라이, 이 주책바가지 망구야. 요즘 세상에 어느 누가 화장실에서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는다더냐. 그냥 보냈으면 좀 좋아. 다리가 아픈 내게 입식 주방은 그림의 떡이라 부엌 살림을 아예 화장실 앞에 옮겨놓았다. 샤워기 줄을 내린 뒤 화장실 문 앞에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야채도 씻고 설거지도 한다. 이참에 저희가 진짜 천사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는 거지 뭐. 사내는 시험에 들지 않았다. 조촐한 주안상에 만족한 듯 권커니 작거니 떠날 생각을 안았다. 화장실에서 만든 안주도 덥석덥석 잘 먹었다. 술이 거나해지자 나는 열외가 되고 미소와 사내의 대화만 이어졌다. 이 미소가 술판에 자주 끼기는 해도 허리띠 풀어놓고 마시는 거 진짜 오랜만이거든. 저 엄마달 언니는 다 좋은데 술을 못 마셔요. 술 친구하면 딱 좋겠다 싶어서 함께 살자고 했는데 완전 허당이지 뭐야. 엄마달 언니라니요? 저 언니 엄마달이야.
소리를 입에 붙이고 살잖아. 사내는 자기 할머니도 말년의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다면서 잠시 눈시울을 붉히다 얼굴을 털었다. 그럼 작은 어르신은 어떻게 불러드려야 할까요? 징그럽게 어르신은 무슨, 말했잖아. 미쏘오. 나는 죽어도 미쏘오라고. 알았어? 저는 영원히 김치도둑이고요. 그렇지. 엄마달 언니는 어떤지 모르지만 난 김치천사보단 김치도둑이 훨 정감 있다. 알겠습니다. 미쏘 누님. 좋겠다. 저들은 취할 수 있어서 좋겠다. 되는 대로 씨부리고 낄낄대니 좋겠다. 미쏘가 잠마다 술을 채우더니 건배를 제의했다. 자, 오늘 처음으로 합친 우리 삼총사 엄마달 미쏘 김치도둑의 기본을 위하여. 역시 천사는 천사다. 내 집에 술상이 다 차려지고 시끌벅적 건배도 하고, 그래, 이게 바로 사람 사는 기본일 게다. 사람한테 신세도 지고 형편되면 갚고 안 되면 말고 그러그러 살다가 쉬어터진 배추김치 국물 한 방울까지 버리는 일 없이 알뜰히 먹어 치우고 그릇을 닦으면 될 터. 목숨도 고통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셔야겠다. 그런데 왜 이리 배가 고프지? 시계는 벌써 오전 11시를 향해 기어오르고 있었다. 이봐 미쏘, 슬슬 시장기가 도는데 객적은 소리 그만하고 김치죽 좀 쏘봐라. 미쏘가 눈을 흘긴다. 만날 영감탱이들하고만 놀다가 젊은 사내와 함께하니 사족을 못 쓰고 엉겨붙는 눈치다. 어느새 제 방에 다녀왔는지 꽃분홍 입술 연지가 발려있고 어깨까지 치렁거리는 귀고리에 아이들이나 쓰는 야구 모자까지 쓰고 있다. 그런 미소를 타내지 않고 귀엽다는 듯 받아주는 사내가 듬직하다. 김치죽이라면 제가 선수니까 제게 맡기세요. 사내가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로 향한다. 사내가 화장실에서 냄비를 씻자 미쏘가 쪼르르 따라가 냉장고에서 김치통을 꺼낸다. 다시 멸치와 쌀을 내주려 일어서는데 나도 모르게 또 비명이 나온다. 엄마, 다리야. 사내의 시선이 엉거주춤한 내 다리로 향한다. 뭔가 의미심장함이 느껴지는 눈길이다. 그래서 더욱 싫다. 사내의 관심을 다리에서 떼어놓기 위해 참았던 질문을 던진다. 우리 영재는 어떻게 아우? 폐인이 된 아들 굳이 광고할 까닭이 없어 애써 참았던 질문이다. 형이 잘 안 됐나 봐요. 사내 역시 나와 똑같았다. 안 그래도 영재 소식이 궁금했는데 사는 형편을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망설이던 참이었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둘은 신문보급소에서 만난 사이였다. 사내는 학창시절 내내 신문 배달로 학비를 벌었고 내 아들은 방학 때 잠깐 겉멋으로 신문을 돌렸다. 살다 보면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되는 거 자네가 더 잘 알지 않나? 걱정 말게. 담담한 목소리로 말하고 나자 다 죽은 줄 알았던 어떤 기운이 내면에서 꿈틀댄다. 힘없고 병든 늙은이도 어미는 어미다. 아무리 아들이 노엽다 해도 너무 오래 수수방관했다. 이런 걸 두고 직무유기라고 하던가. 어쩌면 아들이 나를 배신한 게 아니라 내가 지레 아들을 포기했는지도 모르겠다. 사내가 화장실 앞에서 김치죽을 쏜다. 멸치 다시마 국물에 불린 쌀과 송송 썬 배추김치만 넣은 담백한 죽이다. 기본을 잃어버린 내 아들에게 김치죽 한 사발 먹일 날이 있을까?
김치죽 냄새가 그윽해질수록 내 아들 영재의 안부가 못 견디게 궁금해진다.